자, 그 다음 31번. 보일러 송기할 때 주증기 밸브를 작동하는 요령 설명으로 잘못된 것. 주증기 밸브는 원래는 밸브를 증기 헤더에서 개방을 하면 사용처로 보낼 때 증기관 내에 응축수와 고일수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 열어요. 물론 증기 헤더에서 이송을 한다고 치면은 보일러 본체에서 넘어오는 주 증기관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각 사용처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사용처로 보내기 전에 증기 헤더 밑에 있는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응축수를 일단 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열어요. 약간 열어서 보일러 관이 소량의 증기가 흘러 들어가서 따뜻해지도록 기다립니다. 약간. 그 다음에 따뜻해진 다음에는 다 열어요. 만개. 근데 서서히 열어요. 서서히. 서서히 열어서 활짝 만땅으로 다 개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약간 되돌려놔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밸브 손잡이에서 열 팽창 때문에 속의 중심축이 팽창 때문에 원위치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연 다음에 이렇게 다 개방한 다음에 살짝 되돌려 놓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잘못된 거 만개 후에 조금 되돌려 놓는다. 빨리 열고 만개 후에 3분 이상 유지한다. 이 빨리 열면 안 돼. 이러면은 뭐가 생겨요? 수격작용, 워터해머. 3번 주증기 관 내에 소량의 증기를 공급해서 예열을 한다. 관을 따뜻하게 한다. 4번 송기하기 전에 주증기 밸브 등의 드레인을 제거한다. 응축수를 빼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나번이 설명이 틀렸죠. 문제 32번. 다른 보온제에 비해서 단열 효과가 낮지만 500도 이하의 파이프나 탱크, 저장 탱크, 연소시백, 노벽 이런 데 사용하는 거 어디에 적합할까? 구부러진 거, 연소실 벽, 노벽에도 사용한다. 흙이죠. 반죽으로 개어서 규조, 톡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안전 사용원들은 규조터 500도, 앞면 600도, 글라스홀 300도. 특히 온도 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는 게 300도 글라스홀이 간혹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펠트는 동물의 가죽, 털 종류를 부스러기를 압착을 해서 만든 종류이죠. 보통 100도 이하 유기질 보온제는. 33번 신설 보일러 설치 제작할 때 부착된 내부에 부착된 페인트, 유지, 기름기,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다 보링. 일본식 발음이죠. 사실 보일링이죠. 보일링이고요. 보링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소다 보링 용어가 조금 어거지로 자기적이기 때문에 알칼리 세정 또는 소다를 약품을 넣고 끓인다. 그래서 소다 약액 끓이기 이런 말로도 불러요. 알칼리 세정, 소다 약액 끓이기 할 때 주입할 때 약액 성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소다 종류입니다. 소다 종류 탄산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인산 나트륨, 나트륨을 소디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소다라고 돼요. 줄여서 소디움. 예, 소디움인데 소다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트륨을 소다. 수산화 소다. 수산화 소다라고는 하는 것보다는 사실 가성소다 많이 있죠. 이렇게 가성소다. Na, 나트륨, OH.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소다, 가성소다. 탄산 나트륨 대신에 탄산소다. 인산 나트륨 대신에 인산소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인산소다. 근데 불화수소산은 HF, 불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된 산인데요. 이건 스케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유리질 성분의 유리질, 실리카 같은 말로 실리카 성분의 스케일을 제거할 때 녹여주는 용해 촉진조예요. 이걸 가지고 소다를 하는 성분이 아니죠. 산세관할 때 스케일 벗겨낼 때 사용되는 약품이죠. 3번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소다 보일링, 알칼리 세정, 소다 약액 끓이기라는 말로 부리고 보일러 제작 시에 동체 내부에 남아있는 페인트나 기름기,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불화수소산은 스케일 물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세관할 때 유리질, 실리카 성분의 스케일을 용해하기 위해 첨가하는 용해 촉진제로 사용이 된다. 염산하고 같이 풀어서 넣습니다. 문제 34번. 회전이음이나 지불이음이라고도 하고 주로 증기나 온수난방 배관에 설치하는 신축이음 방식.
즉 방열기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게 엘보우 2개 이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루프형 이음의 흉내를 낸 거예요. 이런 것은 스위블형 그렇게 부릅니다. 벨로즈형은 주름통형으로 된 걸 말하고요. 슬리브형은 밑구름형. 배관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배관을 끊어서 겉에 배관 사이즈보다 더 큰 것을 씌워요. 이거 씌운 거라서 슬리브라고 그래요. 옷소매, 슬리브. 그래서 요 사이에 증기가 누설될 수 있으니까 패킹을 끼우고요. 패킹 빠져나오지 말라고 쐐기를 박죠. 그리고 이 슬리브 겉에도 턱을 만들어서 볼트너트로 조여요. 그러면은 패킹이 안 빠지도록 해주는 거죠. 자, 벨로즈는 벨로즈인데 배관을 이렇게 끊어서 중간에 주름통으로 된 걸 이어요. 이 주름통을 벨로즈라고 합니다. 벨로즈. 벨로우즈가 주름통이고 명칭에 벨로우즈라는 말이 들어가면 주름통이 들어있다. 압력계에도 벨로우즈 압력계, 트랩에도 벨로우즈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루프형은 이렇게 구부러진 거죠. 연포탕, 낙지대가리처럼 구부러진 거죠. 이것을 루프형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모양이 이렇죠. 배관이 오면은 이렇게 엘보 쓰고 엘보 이런 식으로 흉내낸 거죠. 이런 것을 스위블형 이음이라고 합니다. 35번 증기난방을 고압증기난방, 저압증기난방으로 구분한다. 저압증기난방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구분하는 게 뭐냐면요. 증기 공급하는 압력에 따라서 0.1 메가파스칼 기압으로 오면은 1kgm/제곱센티미터가 넘어가면 고압, 밑에면은 저압, 그렇게 나누고, 저압증기 난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압력이 뭐냐? 0.15에서 0.35 기압 정도. 메가로 오면은 10분의 1이니까 0.015 내지 0.035 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으로 증기 압력으로 싸고요. 증기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압보다는 증기가 누설될 염려도 적고, 그런데 압력이 낮기 때문에 멀리까지 이송하는 것은 조금 불리하죠. 불리하고, 방열기 온도는 고압이면 고압일수록 온도 자체가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해서 증기 온도도 더 높습니다. 근데 저압이면 저압일수록 증기 온도는 100도에 가까워서 더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지금 장거리 증기 수송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고압 증기 난방은 수월한데 저압 증기 난방에서는 조금 고압보다는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답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36번 다음 중 무기질 보온제에 속하는 것. 생물체에서 식물이나 동물 털어, 가죽 이런 데서 얻거나 아니면 식물의 껍질 같은 것 이런 것에서 얻는 종류가 유기질입니다. 그래서 무기질은 유기질이 아닌 걸 말하는 거죠. 펠트, 동물의 털이나 가죽 같은 거 압착한 거죠. 코르크나무, 식물의 줄기에서 얻는 거죠. 기포성 수지, 이건 폼인데요. 거품을 압착한 건 종류인데 원유에서 가공하잖아요. 폴리스틸렌 폼, 우레탄 폼, 뭐 이런 거 폼 러버 이런 것은 원유에서 가공을 한 것인데 원유는 기름이죠. 기름의 첫 출발점은 뭐예요? 엄청난 식물이 땅속에 묻혀서 액기스로 짜진 거. 식물의 주성분 탄소, 수소가 몽땅 들어있어요. 이건 기포성 수지라고 합니다. 폼류라고도 하고요. 규조토는 흙이죠. 무기질이죠. 생물체가 아니죠. 4번이 답이 되겠죠. 탱크, 노벽 같은데 최고 사용 온도는 500도씨 정도 이하. 그런 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37번 글라스울 보온통의 안전 사용 온도. 글라스울은 별도로 사용 온도를 암기해 놓으신 게 좋아요. 별도로 문제를 잘 물어보니까. 글라스울 유리섬유 300도씨가 안전 사용 온도입니다. 문제 38번 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화학 성질에 따라 배관 재료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 수속 유체에 따른 관의 내식성, 얼마나 부식에 견딜 수 있느냐. 수속 유체와 관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유체가 변질될까 안 될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다음은 지중 매설, 땅속에 매설할 때 토질, 흙하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다음 랍은 지리적인 조건에 따른 수송 문제. 지리적. 이게 무슨 뭐 경기도 아니면은 저기 어디 충청도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수송 문제가 달라지겠어요? 단지 관 속에 흐르는 유체 문제인데, 예, 이것하고 유체 문제하고 지리적인 조건하고는 연관성이 없죠. 화학적인 유체 성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39번 온수 난방에는 고온수 난방, 저온수 난방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게 100도가 기준이거든요. 100도씨가 초과하면 고온수, 100도가 밑에면은 저온수라고 하는데 사실 저온수보다는 보통 온수식이다 이렇게 구분한 데도 많아요. 그냥 보통 온수로 쓰는 게 80 내지 90도로 보통 많이 쓰고요. 적정한 온도가. 그래서 여기에 가장 근접한 게 저온수식 난방이고 즉 보통 온수식이고 고온수는 100도 초과입니다. 그래서 4번이 60에서 90도가 해당 사항이 되겠죠. 자, 보통 온수식. 100도씨 이상이면 고온수식. 보통 온수식. 85, 90. 80도 또는 90도. 개방식 팽창 탱크 사용하고요. 온수 보일러지만. 고온수식은 밀폐식을 사용합니다. 밀폐식.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방바닥 밑에 매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온수난방이라고 부르지가 않죠. 그런 것은 복사열을 이용한다. 복사난방이라고 부르고요. 온수난방은 방열기를 이용하는데 방열기에 온수가 흘러가는 난방 방식을 온수난방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방바닥 내에서 매립된 관에 온수를 보내서 난방하는 방식은 복사난방인데 그 복사난방에서는 똑같은 온수를 써도 85, 90도 이거 이렇게 거의 끓기 직전의 온도를 쓰는 게 아니라 65도나 82도 많이 봤자 65도, 80도 사이에 온수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40번 동관의 이음 방법 중에서 압축 이음 같은 말로 플레어 이음이라고 하는데요. 설명으로 틀린 거 가번 한쪽 동관 끝을 나팔 모양으로 벌리고 동관을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벌리고 압축 이음새를 이용해서 압축 이음새가 플레어 이음새를 이용해서 체결하는 이음 방법이다. 맞고요. 진동으로 인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블 너트 양쪽에 너트로 꽉 조인다. 답은 점검 보수 등이 필요한 장소에 쉽게 분해하고 조립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압축 이음을 플랜지가 아니고 플레어 이음이라고 한다. 플레어 이음. 자, 그래서 답은 라번이 틀렸고요. 이런 종류입니다. 이게 플레어 이제 부속품이고요. 압축 이음새. 원래는 이제 배관 재료상에는 플레어 니플 이렇게 부르고요. 이건 플레어 너트 그렇게 부릅니다. 양쪽을 채워요. 동관을 나팔망으로. 그러면은 이 속에 안나사가 나 있는데 쫙 밀어서 여기다 채우면은 이 나팔 모양이 45도로 테이퍼진 데 쫙 밀착이 됩니다. 나중에 이 너트만 끌어내면 다시 분해가 되고요. 이런 종류를 플레어 이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41번 강철제 증기보일러 최고 사용압력이 4kmJ/cm이다. 수압시험할 때는 메가파스칼로 일단 환산해 봐야죠. 4kmJ/cm는 0.4MPa 10분의 1로 환산이 되죠. 1MPa는 10kgm/cm이다. 따라서 보일러 최고 사용압력에 따라서 최고 사용압력을 P라고 하고 수압시험이 각각 달라지죠. 매번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죠. 0.43MPa 0.43 초과해서 1.5MPa 이하 1.5MPa를 초과하는 거. 자, 그러면 0.43 밑에면 얼마예요? 2배. 최고 사용압력이 2배라는 거예요. 자, 0.43에서 1.5면은 1.3배에다 플러스 0.3MPa 1.5MPa 초과하는 최고 사용력이 그러면 1.5배. 자, 4kmJ/cm니까 0.4MPa 첫 번째 해당되죠. 2배로 하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8kmJ/cm.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설 보일러 사용 전에 점검 사항으로 틀린 거 처음 설치했습니다.
노벽은, 연소실 벽은 가동시에 열을 받아서 과열, 건조가 되므로 습기가 약간 남아있으면은 습기가 급격히 증발하면서 내화 벽돌에, 내화재 표면에 균열이 가거나 아니면은 빵처럼 부풀러 와서 터집니다. 스폴링 또는 균열이 가기 쉽다. 빵처럼 부풀러 올라와서 공갈빵 뻥 터지듯이 그런 거 스폴링이라고 하고요. 균열이 간 것은 크랙이라고 합니다. 스폴링이나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다. 다음은 연도의 배풀, 방해판이나 끄름 제거기 상태나 댐퍼의 개폐 상태를 점검한다. 다음은 기수분리기와 기타 부속품 부착 상태, 공구나 볼트, 너트, 헝겊 조각이 혹시 작업하다가 속에 내부에 남아있는가 확인한다. 라반 압력계 수위 제어기, 급수장치, 본체, 접속부가 풀려있는지, 누설, 코크, 개폐 상태 등을 이상이 없는지 전부 다 점검한다. 그래서 해당 사항 틀린 거, 노벽은 완전 자연 건조를 시켜서 깨끗하게 건조가 된 상태여야 된다. 43번, 보일러 용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적합한 거. 보일러 용량이니까 온수가, 증기일까? 온수가 아닌 경우는 표기를 잘 않지만 반드시 온수 보일러일 때는 온수 보일러, 온수를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기 보일러로 간주를 해봅시다. 가장 많이 쓰는 게 킬로그램 파워, 증기 발생량. 그것도 표준 상태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 증발량 표시하고요. 보일러 마력. 보일러 마력은 상당 증발량이 1시간 동안에 15.65kg/h일 때 보일러 1마력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보일러 마력도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전열 면적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고 사용압력 몇 기압짜리 보일러다. 이렇게도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용량을 표시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상당 증발량 kg/h로 표시를 가장 많이 하고 연료 사용량, 기름 떼는 양으로, 가스 떼는 양으로 이 보일러 용량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 사용량은 버너의 용량을 표시할 때 쓴다. 보일러 전체 용량이 아니고 버너의 용량. 44번,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요. 진공환수식은 보일러에서 증기를 사용처에 보내고 나면 사용처에서 생성된 응축수를 기계실 가장 밑바닥까지 배관을 한 다음에 여기서 배관에서 직접 진공 펌프를 연결을 해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응축수 회수 속도가 가장 빠르고 순환 속도가 빠르서 대규모 난방에 적합합니다. 환수관의 직경을 작게 할 수 있다. 방열기 설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력식이나 기계식 환수 방식보다도 증기순환이 빠르다. 방열기 방열량 조절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어서 대형 건물, 대형 난방에 사용하기가 적합하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45번, 열사용기자재 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밸브, 압력 방출 장치, 안전밸브나 또는 같은 기능을 하는 압력을 배출해주는, 초과 압력을 배출해주는 장치의 규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가번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안전밸브 크기는 호칭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열면적 50제곱미터의 증기보일러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밸브가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열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1개로 설치해도 된다. 호칭 지름을 가지고 건든 게 아니고요. 따라서 옳지 않는 것이니까 2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죠. 최대 증발량 5톤 파워 이하인 관류보일러에서는 안전밸브 크기를 20A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최대 증발량 5톤 이하의 관류보일러 이런 종류 또는 최고 사용압력 0.1MPa 이하인 보일러 안전밸브 크기는 호칭 지름 20A로 이렇게 3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특이한 경우 아니고는 안전밸브는 증기보일러에서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25A 이상의 규격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4번 설명은 조금 매칭이 잘못된 거죠. 46번, 다음 중 복사난방 일반 특징이 아닌 거. 복사난방은 방바닥, 벽, 천정에 패널 또는 관을 매립을 해서 거기에 따뜻한 증기 온수 또는 전열 이런 것을 사용해서 면 전체를 가열면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복사열을 뿜어내기 때문에 공기가 대류 현상이 없이 전체 온도차가 없이 균일하게 쾌적도가 최고입니다. 외기온도 급변에 따라서 온도 조절은 즉시 곤란합니다.
배관 길이가 짧아도 되므로 설비비가 적게 든다? 설비비가 가장 많이 듭니다. 매립을 해야 되고 시공해야 되고 다시 방수조치 같은 거 이런 거 하기 전에 다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설비비가 비싸게 된다. 방열기가 없기 때문에 바닥은 어디나 다 빵빵 뚫려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열기를 설치하면은 창문 아래쪽에 설치한 방열기 주변에는 공기가 충분히 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가로막거나 가구로 막아놓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용하는 공간이 제한이 붙습니다. 라방 공기 대류가 적으므로 바닥면에 먼지가 상승하지 않는다. 공기가 계속 방열기를 사용하면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류 현상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걸 호흡을 하기 때문에 표적도로는 좋지가 않죠. 하나 복사 난방에는 대류 현상이 없이 공기 온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기 때문에 먼지가 있다면 자연적인 자기 무게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따라서 공기가 그만큼 깨끗하게 되겠죠. 특징이 아닌 거 2번 나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47번 빔에 턴버클을 연결해서 파이프 아랫부분을 받쳐서 달아 올린 것으로 수직 방향의 변이가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커다란 빔, 커다란 판 위에 배관을 올려놓고 매달아서 천정에다가 사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턴버클 조이면은 전체적으로 쫙 올라오고 풀면은 쫙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턴버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 그러면 뭐냐 이 기다란 판 밑에 빔 받친 것을 이런 걸 리지드라고 합니다. 바닥에서 떠받쳐서 지지하는 것도 파이프가 처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넓은 판에다가 얹어서 지지하면 리지드. 그런데 바닥에서 올려서 하는 것은 서포트. 위에서 매달아 놓은 것은 행거.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한 걸로는 리지드인데 위에서 파이프를 밑에서 받쳐하고 위로 달아 올렸다. 리지드 행거가 되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파이프를 여러 개 놓고 기다란 판으로 받쳐 놓는 거죠. 이게 리지드고요. 천정에 고정을 해서 여기서 턴버클로 조이면은 올라갔다. 풀면은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48번 배관 높이를 표시할 때 포장된 지표미온을 기준으로 해서 배관 장치 높이를 표시하는 경우 기입하는 기호는 그랬는데요. 어떤 배관이 있다. 그런데 이 배관이 어떤 기준으로부터 위쪽에 있느냐 또는 어떤 기준으로부터 아래쪽에 있느냐 그리고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요. 따라서 파이프의 높낮이를 표시할 때는 기준을 누구로 삼았느냐 위쪽에 있다 플러스 기준보다 밑에 있다 마이너스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숫자로 쓰도록 되어 있고 숫자 미리로 씁니다. 단위를 그리고 그 거리가 파이프 아랫면까지 거리다 아니다 파이프 윗면까지 거리다 아랫면까지 거리다 그러면 파이프 아랫면이다 bottom of pipe BOTTOM bottom 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파이프 밑바닥 그러면 of pipe 파이프의 밑바닥 그 다음에 TOP로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TOP는 뭐냐 top 파이프 윗면까지 거리를 말한다 그러면 top of pipe 이것은 bottom of pipe.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고요. 자, 먼저 기준법입니다.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포장된 지표면이면 ground line 그래서 GL을 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건물 층 바닥 1층 바닥, 층 바닥이죠. 건물 층 바닥 그러면은 층을 플로어라고 하는데 플로어. 엘리베이터 타면은 1F, 2F, 3F, 4F 적혀 있죠. F가 플로어, 층이라는 소리예요. 그 층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다. FL. 그러면 이게 애매해. 지표면도 울퉁불퉁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반적인 기준면에 바닥으로부터 약 250 내지 500mm 정도의 높이 설치되어 있는 배관 하나를 군대 용어로 말하면 연병장이 집합시킬 때 누구 기준 하고 지정을 하듯이 이 파이프를 기준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게 특정한 높이에 있는 어떤 파이프 하나를.
그런 것은 뭐라고 하냐? EL법이라고 합니다. Equivalent Line. Equivalent Line. 뭐 환산, 상당 그런 뜻인데요. 아무튼 어떤 하나의 파이프를 기준으로 임의로 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GL이라고 합니다. 기준 삼는 거 GL, FL, 1층 바닥면 GL, Ground Line, 포장된 지표면. EL은 Equivalent Line. 지상에서 200 내지 500mm 정도 높이에 있는 관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배관의 높이를 표시한다. 그 배관을 지정해서. 49번 기름 연소하는 보일러에 수동 점화할 때 5초 이내에 점화가 되지 않는다. 수동으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조작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불이 붙지 않는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포스트 포지 싹 다시 논에 환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조작을 해야 돼요. 뭐예요? 점화 봉온, 불씨는 그대로 두고 불이 포지한다. 연료 분무용 증기나 공기를 더 많이 분사를 시켜본다. 연료 밸브를 더 많이 열어서 연료 공급을 막 많이 해준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다 폭발 사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50번 보일러의 수 처리, 물 처리를 할 때 순환 계통을 처리를 한다. 이 설명으로 틀린 거. 순환 계통 외 처리, 순환 계통 외. 보일러 물 처리할 때 가번 탁수, 탁한 물을 침전지에 넣어서 깔아앉혀서 침강 분리시키는 방법은 침전법, 깔아앉히는 법. 나번 증류법은 물을 끓이는 거예요. 끓인다. 끓여서 수증기를 받아서 식혀서 사용하는 거예요. 최고로 양호한 급수는 얻을 수는 있죠. 근데 경제적이지는 않죠. 한 번 더 끓여야 돼. 보일러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보일러가 끓이는 건데 끓이기 전에 또 끓여서 수증기만 받아서 식혀서 그 물을 보일러에 다시 넣어야 돼. 많이 사용하지가 않죠. 그런데 선박에서 고도의 순도가 높은 증류수를 필요로 한다. 해수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증류를 시켜야겠죠. 다음은 여과법은 침전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주로 필터로 걸른다. 여과기 내로 급수를 통과시켜서 여과한다. 라번 침전이나 여과로도 분리가 잘 되지 않는 미세한 입자는 어떻게 되냐? 응지법, 백반을 풀어서 응어리가 지게 해서 빨리 깔아앉게 하거나 빨리 뜨게 해서 분리가 되도록 해준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 틀린 설명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고성능의 수관보일러나 또는 선박용, 박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김씨, 이씨는 못 쓰고 박씨만 쓰는 용도가 아니고 선박용 보일러에서 해수 처리할 때 사용한다. 문제 51번 보일러의 전격 출력이 이건 유효율이죠. 보일러의 온수보일러의 용량이라도 보시면 돼. 7,500kcal/h이고 보일러 효율은 85%입니다. 연료는 발열량이 저희 발열량이 9,500kcal/h가 아니고 사실 kg이죠. 예, 공단에서 단위 미스입니다. 시간당 연료 소모량이 약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랬는데요. 보일러 효율식을 보면은 공급열분의 유효열 흡수한 거 이거죠. 공급열은 연료량 곱하기 발열량 그리고 빨아들이는 유효열. 유효열은 온수보일러 같으면은 전격 출력 kcal/h, 증기보일러 같으면은 증기 발생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항 정리해서 연료량 구합니다. 연료량 곱하기 되어 있는 것을 나누기 밑에 있는 거. 나누기 밑에 연료량 들어있죠. 반대편으로 가면은 나누기 밑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곱하기로. 그 다음에 곱하기 효율되어 있는 것을 반대편으로 옮기면은 나누기로. 분수 밑으로. 그래서 연료량과 효율을 식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량을 어떻게 구해요? 연료량을 구할 때는 유효열의 효율 곱하기 발열량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유효율이 얼마? 전격 출력이 유효율이니까 7,500 효율 85% 숫자로 고쳐야죠. 85% 넣으면 안 되고 퍼센트 붙어 있는 것은 백분율이라는 뜻이니까 이걸 떼내려면 나누기 100으로 다시 해야 돼요. 숫자를 퍼센트로 하려면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구하죠. 퍼센트 붙은 걸 숫자로 하면 다시 나누기 100 원위치 0.85 곱하기 발열량 9,500 계산기 누르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얼마 나올까? 0.93kg/h. 대입해서 누르면은 이렇게 나온다. 문제 52번. 철금속 가열로 설치 검사 기준에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송풍기의 용량은 철금속 가열하는 부착된 송풍기의 용량은 정적 부하에서 필요한 이론 공기량의 140%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용합력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철금속 가열로 설치 검사 기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이니까 외우셔야 되겠죠. 어쩌다 한번 나온 문제입니다. 53번. 보일러 가열 요인 중 하나인 저수위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거. 물이 뚝 떨어진 거예요. 분출 밸브, 보일러 밑바닥에 있는 밸브가 이상이 있어서 보일러 수가 새고 있어. 그 다음에 급수장치,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증발하는, 증기가 나가는 양에 비해서 너무 적어. 그 다음 수면계가 막혀 있거나 또는 고장이 나 있는데 실제로 물이 떨어져 있는 줄을 잘 모르고 가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증기 나가는 양이 너무 적게 나가. 증기 나가는 양이 너무 적게 나가면 물이 잘 안 닳겠죠. 물이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54번. 증유의 열기 오일 프리히터를 사용할 때 가열 온도가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은 현상이 아닌 것. 가열 온도가 낮으면은 아직 점도가 있어서 끈적거려요. 끈적거려. 따라서 무화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이걸 어거지로 분사를 하면은 물줄기처럼 나가요. 안개처럼 탁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물 떨어지듯이. 따라서 이게 끓음이 엄청 많이 나오고 불이 붙더라도 앞에 투시구에서 쳐다보면은 불이 쭉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로켓 똥구멍에서 예쁘게 따듬어진 불꽃이 아니고 불길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기름이 분해하는 건 뭐냐? 팔팔 끓었을 때, 가열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이럴 때에는 기름이 분해된다. 그리고 기름의 증기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중의 열기에서 가열하는 온도가 너무 높다, 너무 낮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잘 꼼꼼히 살펴보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3번이 답이 되겠죠. 4번. 자, 예열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름이 분해가 되고요. 일단 기름에 증기가 발생해요. 끓어. 그런데 이걸 분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증기 뿜어지지 액체 뿜어지지 그러면은 설사하면서 방귀 뀌는 것과 같아요. 부다다다다다다 나가. 이게 분사 상태가 불량하다 그렇게 말해요. 분사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분사 상태가 불량해. 그런데 예열 온도가 낮으면 뭐냐? 점도가 끈적거려서 분사시 한쪽으로 치우치고 무화 자체가 안 돼요. 안개처럼 분사되는 게 안 돼. 매연도 많이 발생하고 화염이 치우쳐요. 그리고 예열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염이 단락, 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끊어졌다 붙었다. 화염이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본이 많이 붙어요. 버너 노즐에서 가벼운 성분 말고 분해가 돼서 이 탄소, 무거운 것만 찐득찐득찐득하게 이렇게 기름 증기도 막 나오고 증기 분사됐다, 액체 연료 분사됐다. 그렇고 밑에는 탄화물도 분리가 되어서 분해가 되어서 밑에 쌓이게 됩니다. 오히려 카본이 많이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문제 55번. 에너지용 합력법에 따라서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 자, 그러면은 가번, 펌프, 전력용 변압기, LED 조명기기, 산업 건물용 보일러. 그런데요, 전력용 변압기는 해당이 없다. 자,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이 뭐냐? 41개 품목에 달하고요. 이게 이제 2012년 7월 1일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전력용 변압기는 12년 7월 1일부터는 여기에서 제외했다. 그 다음에 혹시 보기 중에 섞여 있으면 7월 1일부터 고밀성, 고기밀성 단열 창호. 그 이전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12년부터는 이걸 제외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6번.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상 검사 대상기 검사 종류 중에 유효기간 자체가 없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은 평생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예요. 동일한, 유사한, 연관된 검사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원래는 뭐냐면 제조검사예요. 제조검사가 뭐냐면은 속의 구조가 제대로 설계대로 되어 있는가, 또 용접된 부위가 틈새가 없이 균열이 없이 잘 되어 있는가, 구조검사와 용접검사를 말하는데요. 제조검사를 받은 합격품을 설치한 다음에 다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받는 것이 설치검사예요. 설치검사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안전 분야와 성능검사를 받는데 안전검사는 1년 후에 다시 받아야 되고 성능검사는 3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돼. 따라서 이런 설치검사도 유효기간이 있어. 다 있는데 제조검사에 해당되는 구조와 용접검사는 유효기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일러의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 아니라 보일러의 일생. 검사 대상기가 되는 보일러가 폐기 처분할 때까지 유사한 검사를 이건 안 받아도 돼. 한 번 처음에 제조할 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이 답이 됩니다. 57번 에너지법에서 정의한 에너지가 아닌 거. 법으로 정한 걸 말해요. 과학적으로 에너지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에너지가 면 줄의 실험 결과, 일과 열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연료, 열, 전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풍력은 뭐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에너지 법이 아니에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서 정의한 풍력, 지열 뭐 이런 종류가 있죠.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이 있죠. 바이오 에너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에너지법에는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재생 에너지에 속하죠. 58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중에 지열, 땅의 열을 에너지 설비 설명으로 오는 거. 땅하고 관계에 있는 게 뭐예요? 바람 에너지? 풍력이겠죠. 물의 유동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전기를 생산한다. 수력을 이용한 거죠. 답은 물의 유동 에너지, 특히 이제 바닷물을 이용하면 조력이 되겠죠. 답은 폐기물을 변환시켜서 연료나 에너지를 생산한다. 폐기물을 발효시킨다. 부산물로. 그럼 바이오 에너지도 또는 폐기물 에너지도 되겠죠. 답은 물이나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게 지열에 해당되겠죠. 라번이 답이 되겠죠. 자, 59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1년 동안에 2000TOE 이상 쓰는 소비자들은 다소비 사업자로 지정을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한테 해년마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량, 전년도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 올해 계획, 에너지 사용 기자재 현황, 향후 5년간 에너지 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 예정량. 5년간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라번이 해당 사항이었고요. 올해 연도하고 작년치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에너지용 합리화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에너지 사용 기자재 현황, 해당 연도의 에너지 사용 예정량, 해당 연도 5년치가 아니고요. 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5년짜리가 아닙니다. 60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하는 목표 설정 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 조정 기능 누가 하느냐.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가 됐어요. 다른 걸로 바뀌어 있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이건 환경과 좀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답이긴 한데요. 2022년 3월 25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가 되고 이후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에너지형 합리화법으로 문제를 포함시켜서 출제할 것이냐. 대부분 지금은 에너지형 합리화법, 신재생 에너지 그쪽으로만 이렇게 압축이 되어서 법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형평이죠. 자,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